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환경 문제와 NGO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나 2020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된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은 두 번째, 기업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우리가 사는 동네, 그리고 대한민국, 더 넘어서는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왔는지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NGO, 그리고 역사, 특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민단체, NGO, 과연 뭐가 틀릴까? 자, 그 전에 이미 관변단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관변단체는 한자 그대로 관, 공무원들, 공공기관, 변, 주변이죠. 자,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자, 정부로부터 위임받거나 혹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익적 성격을 띤 단체. 정부가 직접 하진 않는데 공공적인 일을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거의 활동하지 못하는 단체들을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용단체라는 표현도 신문에 쓰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어용단체라는 말 자체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어자 자체가 임금 어자죠. 임금님. 지금은 국가가 있고 정부기관 주변에 단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도 21세기의 대한민국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민주화된 한국에는 임금님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임금님 어자를 사용합니다. 즉 임금님이 사용하기 위한 단체예요. 그래서 역시나 관변단체와 거의 같아요. 정부가 주도하여 조직한 단체이지만 정부에 영합해서 행동하는 단체들을 그냥 낮잡아주는 비하하는 용어가 주로 어용단체라고 쓰여요. 신문이나 언론상에서 주로 쓰이긴 하지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관변단체를 이게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정부가 하려니까 하는 허수아비 같은 조직이야 라고 할 때 비하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2013년 보면은 이제 3대 관변단체가 있죠. 자유총연맹. 그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도 하고, 뭐 대북 관련된 메시지도 발표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하고, 이거는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 만든 단체이긴 하지만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아요.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등도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정부와 영합해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주로 움직이게 되죠. 자, 한국의 3대 관변단체가 바로 이렇게 3개 조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하하든 안 하든 간에 정부 지원이 없으면 활동하기 힘들 수준의 단체가 바로 이런 단체들입니다. 자, 반면에 시민단체는 뭐 앞에 있는 단체들도 시민단체가 아니진 않아요. 시민들이 조직한 단체이기는 해요. 근데 시민단체는 더 광의의 개념은 시민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바라는 바 환경 문제 해결 등을 하기 위해서 조직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직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결사체가 이제 시민단체인데요. 여기 사전에서는 NGO랑은 좀 다르고 압력단체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근데 압력단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압력단체이긴 하지만 또 압력단체에는 시민단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의사단체, 의협, 혹은 뭐 변협 이런 데도 다 의사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변협도 변호사들이 정부의 변호사 관련된 로스쿨 관련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단체들이에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압력단체입니다.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자, 이거 시민단체랑은 좀 다르죠. 오히려 NGO가 시민단체랑 다르기도 하지만 압력단체랑은 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더 많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우리 의사단체에 들어갈 수도 없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 성격을 띠기도 하죠. 압력단체 중에 일부가 시민단체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단체랑은 또 겹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NGO랑 다르고 압력단체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압력단체에 오히려 더 가깝지 않고 NGO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제목도 바로 환경문제와 시민단체가 아니라 NGO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NGO는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줄여서 NGO라고 쓰고 있고요. 바로 정부 조직이 아닌 결사체들, 비정부 조직, 비정부 기관을 줄여서 NGO라고 합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단체들은. 그렇죠? 민간이 만들었어요. 공무원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공익적인 일을 추구해요. 대구가 어떻게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까? 대한민국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부 조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바로 NGO입니다. 자, 그럼 한편으로 또 유사 개념. 저는 NGO가 시민단체 개념하고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비영리 조직도 있어요. 자, 비영리 조직은 NGO와 NPO인데요. 두 글자가 똑같고 하나만 틀리죠. Non-profit이에요. 바로 돈을 벌지 않는 조직이에요. 비영리 조직. 우리는 회사 아니에요. 우리는 삼성 아니에요. 현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 LG, 현대 다 돈 벌려고 일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시민단체들 중에는 이런 NPO 성격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NPO 중에는 돈을 벌지 않는 조직으로 종교단체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종교단체는 공익적인 일을 꼭 하지는 않죠. 사회 공공을 위한 일들은 안 하기도 해요. 물론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기본 일이죠. NPO는 종교단체가 NPO에 포함되긴 하지만 NGO라고 하긴 또 힘들어요. 자, 이런 NGO, NPO 개념들이 혼선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일본의 환경정책 살펴볼 때도 일본은 특이하게 NGO, NPO를 좀 다른 구분을 쓴다 했죠. 자, 이게 통상적인 NGO, NPO의 구분 기준인데, 자, 일본에서는 NGO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NPO는 국내에서 하는 단체, 시민단체 중에 이렇게 또 구분하는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NGO, NPO, 영어식 개념에서도 혼선이 있고, 한국어 개념에서도 시민단체, NGO 등으로 혼선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적 혼선 속에서 한국의 NGO를 이렇게 개념화시킨 그래프가 있는데요. 도표가 있는데요. 자, NGO는 공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종교단체는 공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NGO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타적이 되면 안 돼요. 시민단체니까. 그렇죠?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외국인조차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럼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해야 됩니다. 관변단체는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죠. 자발성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데 시민단체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 참여에 의해 결성되고 사업도 수행하는 곳이 바로 NG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NPO는 비영리 단체로 돈을 벌지 않다 보니까 NGO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종교단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의사협회, 노동조합도 이렇게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전부 다 또 민간단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민간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보기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수업에서 볼 환경단체는 이런 시민단체 그리고 NGO 중에서 특히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하는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들의 결사체가 바로 이제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환경단체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환경문제라는 것 자체도 인식도 못했어요. 환경단체의 연대기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요. 그냥 가끔 숨쉬기 힘들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 시위하고 해결해달라 그러면 포상해주고 이런 정도 단계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역사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1980년 이후고요. 공해 추방 운동기라고 하고
이때는 일반 시민들은 순수하게는 아니었고 주로 지식인들, 그죠? 배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가 시작될 때였죠. 자, 이때도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시위가 됐던 것처럼 자,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제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으로는 공해문제연구소, 공문연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단체 이름부터가 공해 문제를 연구하죠. 공해로 개념화시켰고 주로 했던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문연은 1982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여기 있는 이제 동파는 지금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의 환경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이걸 기념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설립됐던 그 자리에다 이렇게 동판을 설치하는 일들이 기사화 실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80년대 공해 추방 운동기에 이제 지식인들을 넘어서 이제 환경 운동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시기가 80년대 말부터 91년 사이까지이고요. 자, 지식인을 벗어나서 일반 운동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공해문제연구소에서 떨어져 나온 공해추방운동연합, 이제 공추련이라고 부르는데요. 공해추방운동연합이 88년에 결성이 됩니다. 연구소가 82년에 만들어졌다가 6년 뒤에는 연구만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연구자가 아닌 지식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공해운동협의회라는 조직이 또 84년에 만들어서 나중에 87년에는 공해추방 청년협의회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86년 이제 공해 반대 시민운동협의회 둘이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환경운동연합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우리도 한번 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이제 조직들이 모임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던 게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3년에 이들이 전부 다 이제 합쳐서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게 됩니다. 자, 1993년 환경운동연합이 설립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운동의 확산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환경운동연합 이제 시민들이 주도하게 돼요. 그렇죠? 왜 꼭 대학 학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이 기간에는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관심사항들이 넓혀졌던 게 이 시기입니다. 자, 1990년대에 특징적이었던 사건들 중에 바로 시와호 사건이 있습니다. 자, 94년에 경기도 안산이고요. 여기는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이렇게 있죠. 서울역에서 4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면 제일 끝에 서해 바다 만나는 곳에 안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시내에 있던 공장들을 전부 다 외곽으로 이전시켜 버렸어요. 깨끗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반월공단, 시화공단 같은 공장들이 다 위치하게 됐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공장이 위치하니까 매연과 폐수와 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업을 정부가 방조제를 만듭니다. 자, 여기 끝인데요. 바로 4호선 타고 쭉 내려오면 안산이 있는데 여기에 방조제를 만들어요. 바다를 막아버립니다. 자, 바다를 막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짠물이라 쓸 수가 없죠. 자, 근데 여기를 막으면 깨끗한 민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고이니까 이 물은 농업용수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농업진흥공사가 맡아가지고 옆에 논에 물을 공급하는 담수호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으로 공사에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85년부터 진행해서 94년에 물막이가 완료가 됩니다. 자, 제방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제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94년 바닷물을 막자마자 여기가 급격히 썩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 공장 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전부 다 바다로 유출이 됐는데 제방으로 막아버리니까 오염물질이 이 안에 다 가득 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유명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인공에서 촬영했더니 그냥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바다는 파란색,
깨끗한 물. 그다음에 시와호 안에서는 이렇게 오염된 물. 자, 원래 이 물을 쓰려고 했던 용도는 목적은 농업용수였죠. 주변에 논밭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이제 맑은 담수를 공급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썩어버린 물은 4급수, 5급수 썩어버리게 되면 여기는 아예 활용이 안 되는 죽음의 호수. 아무 쓸모도 없고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호수가 돼버립니다. 자, 94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고요. 7년 뒤에 정부는 결국 정화를 포기합니다. 아, 여기 안 되겠다. 어떤 대책을 써도 여기 물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다시 터라 라고 해서 이 제방을 터서 지금은 담수가 아니고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밀물 썰물 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 대신 이 제방은 조력 발전으로 쓰고 있죠. 여기 이제 터빈을 달아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밀물, 썰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0년대 시아오 방조제 사건이 바로 정부가 잘못 예측하고 국토를 잘못 관리했을 때 발생했던 이 대규모 오염 사태, 정부의 실책이죠. 이런 충격을 주었던 게 바로 시아오 사건입니다. 자, 2000년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됩니다. 자, 시아오 사건도 겪었고 정부가 실패하고 번복하고 다시 해수를 유통시키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수질오염 갈등 사례에서 봤었던 동강댐을 또 백지화하는 일이 2000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자, 보는 것처럼 그때 동강댐 백지화 바로 시민운동의 승리. 그죠? 국토부 건설부는 댐을 짓겠다, 강원도에다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 시민들이 문제제기하면서 결국 막아냈다. 우리가 이겼다. 그죠? 한반도를 지켰다. 이런 이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게 바로 2000년 동강 댐 백지화 사건입니다. 자,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이제 환경 파괴를 바로 시민들이 지켜낸다라는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희망적인 조짐을 바탕으로 아예 정치로 운동을 확장합니다. 환경운동이 단순하게 환경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결정하는 주체는 한국 정부고요. 이 정부의 의사결정은 바로 국회에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정치인들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 반복한다. 이 정치인을 싹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0년에는 낙천 운동을 벌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동강댐 백지화를 주도했던 최열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같은 분이 남아있죠. 자,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여기는 박원순이라고 하는 참여연대 희망제작소의 대표분들이 모여서 환경운동, 그 다음에 정치, 사회개혁운동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치를 바꾸자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친일파들. 일본에 부역하면서 돈을 벌고 땅을 벌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정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겠죠. 친일파, 그 다음에 기러기 정치인들. 그때는 보수가 이길 것 같다는 보수로 갔다가 내년에는 진보가 이길 것 같다 또 민주당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학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 낙선시키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정치를 못하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각 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하자라고 해서 공천을 못 받게 하고요. 그래도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 선거에서 우리가 떨어뜨리자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자, 이때 16대 총선에서 이런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부적격자가 112명이었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인 58명이 공천에 탈락했어요. 저런 사람 친일파 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86명 중에서 선거에 나왔죠? 그 중에 59명을 낙선시켰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죠? 자, 이런 정치개혁의 성과까지 이뤄냈던 게 바로 2000년 이제 시민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희망이 또 곧바로 이제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동강댐 백지화를 이뤄냈고 이제 정치까지 바꾸는 성과를 얻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2003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새만금 방조제가 또 완공이 됩니다. 자, 앞에 우리 안산 시화호
이 방조제도 잘못 막았다 이제 죽음의 호수가 되는 일들을 봤죠. 자, 경기도 안산 쪽입니다. 자, 전라도에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는 일. 자, 이 새만금 방조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우리 환경영향평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다뤘죠. 자, 이게 완공이 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와서 이 방조제 있으면 안 된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삽을 가져가가지고 방조제를 허무는 일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판다고 해서 허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퍼포먼스에 가깝죠. 생태계 파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퍼포먼스에 가깝긴 한데 얘는 절망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뭐 꿈쩍도 안 하죠. 결국 새만금은 완공이 돼서 21세기의 거대한 구조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겪게 됩니다. 동강댐을 막아냈고 정치도 바꿨는데 3년 뒤에는 바로 새만금이 만들어내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는 일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1년 뒤에는 환경단체에서 비상시국 선언을 해요. 안 되겠다. 한반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요. 자, 이때 시민단체들이 비상시국을 외치면서 총동원령을 내려요. 그렇죠? 자연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정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고요. 시민들로부터 별로 호응도 얻지 못했어요. 여기 지금 한겨레 신문의 기사와 나온 것처럼 시민단체들의 비상시국이 환경의 위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역으로 환경운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됐죠. 자, 2000년 이후 시민단체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신들의 위기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천성산 공다중단도 시민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그렇죠? 동강댐도 백지화하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정치도 바꾸는데 2004년, 5년 천성산 터널 갈등 같은 경우에는 지율이라는 스님 혼자서 개인이에요. 어떤 NGO랑 결합하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해서 또 시민들의 같은 지탄을 같이 받게 되죠.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게 바로 이 천성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5년 이후부터는 환경운동이 다변화되는데요. 자, 환경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앞에 봤던 환경운동연합의 중심축이었던 최열이라는 분이 환경운동연합을 나와서 환경재단을 설립합니다.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자, 2002년 설립 이래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쭉 진행을 해옵니다. 자, 근데 환경단체라고 하기엔 이름이 재단법인이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을 이제 환경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일을 했던 전담 조직이 환경재단이고요. 이 환경재단이라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 두 가지는 국제환경영화제를 꾸준히 개최해요. 2002년부터 계속 개최해서 21회까지 개최하게 됐고요. 자, 20년째 환경을 주제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3대 환경영화제로 간주될 정도로 이제 명성을 얻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환경재단 하나의 성과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린보트, 피스앤그린보트를 운영을 합니다. 자, 이 피스앤그린보트가 2005년에 첫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피스앤그린보트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그리고 뭐 러시아까지 가는 요 동해 지역을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 호화 유람선인데요. 자,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가서 뭐 강제징용이나 뭐 노동이나 뭐 우리의 역사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동아시아 평화 관련된 강연들이 배 선상에서 계속 진행이 돼요. 참석자들은 배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런 강연을 듣고 내려가지고는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환경 오염되는 곳들도 방문하는 일들 했던 사업이 바로 그린보트 사업이고요. 자, 2005년부터 한 20년 정도 이것도 진행이 됐습니다. 환경재단의 주력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2004년이 되니까 이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해요. 자, 이 호화 유람선은
주 연료가 디젤이에요. 자, 경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막대한 매연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호화 뱃놀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각종 쓰레기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온실가스도 배출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게 바로 그린보트냐? 그린보트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비판이 진행됐던 게 2004년입니다. 자, 2000년 이후에 다양화됐던 환경, 활동들이 환경재단은 이렇게 성과와 한계를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부터는 다변화됐던 환경운동이 기후변화로 특화되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에 막 특화돼요. 자,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센터, 기후솔루션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바로 현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단체들을 소개하면서 앞에 기후변화 세력화가 최근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환경운동연합은 93년에 공출연 시민단체의 움직임들이 결성되면서 환경운동연합으로 만들어졌죠. 자, 30년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자, 지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대구에도 지부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웬만한 지역들에는 다 환경운동연합 지부들이 결성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두 번째로 큰 한국의 환경단체인데요. 자, 91년에 결성이 됐고요. 자, 이 단체가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보게 되면은 자, 미군이 독성 물질을 한강에 무단 방류했다라는 사실이 있었죠. 그걸 배경으로 한강에서 이제 물고기가 괴물로 바뀌어서 사람들 잡아먹는다라는 게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모티브가 바로 이 녹색연합이 미군의 한강 독극물 누출을 폭로했던 게 바로 이 단체예요. 자, 녹색연합은 이런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백두대간 보존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산림에서 봤던 백두대간 보호 법률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했던 단체도 바로 이 녹색연합이고요. 주로 생태계 보존 관련해서 특화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조직은 앞에 환경운동연합만큼 많진 않아요. 몇 군데들이 있고요. 대구, 경북에도 녹색연합이 있는데 활동이 별로 크진 않습니다. 녹색연합 지역 조직 중에 가장 크고 열심히 하는 데는 대전, 충남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환경단체는 바로 환경정의라는 단체고요. 자, 이 단체는 우리가 미국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운동이 한국에 유입됐다라고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자, 당시 91년 당시 한국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부르는 경제정의 단체 산하에 환경개발센터가 있었고 그게 독립하면서 환경정의로 탈바꿈했다까지 살펴봤죠. 자, 세 번째 단체다 보니까 지역 조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딱 두 군데 있어요. 용인하고 그 다음에 중량천, 서울의 중량천과 용인 두 개 정도밖에 없는 세 번째 단체가 환경정의고요. 자,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단체는 바로 이제 그린피스입니다. 자, 그린피스도 우리 미국의 알래스카 핵실험 반대하던 단체가 국제적으로 커지면서 그린피스가 됐다. 그리고 한국 사무소를 2011년에 개설했죠. 가장 늦게 진입한 국제 환경단체의 지부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는 비폭력 직접 행동, 그죠? 다치게 하거나 하지 않지만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막고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가 그린피스로 특화돼서 행동주의 단체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2016년부터 한국은 기후변화로 굉장히 특성화됐다 그랬죠. 얼마나 특성화됐는지 그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센터라는 단체가 설립이 되는데요. 자,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설립된 연도는 2008년이에요. 2008년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 NPO다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2008년에 이 기후변화 센터를 만든 기관은 앞에 봤던 환경재단이에요. 그리고 인물은 최열이라는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분이 환경재단을 만들고 환경재단에서 새로 이제 센터를 만들었던 게 기후변화 센터입니다. 자, 그런데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키웠던 때는 바로 2016년인데요. 자, 요 무렵에 이사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한덕수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자, 요때는 전 국무총리였고요.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다시 또 국무총리를 취임을 하게 되죠. 한국 최장의 국무총리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 요때 이제 사무총장으로 김소희라는 분이 자체 내에서 사무국장이었다 사무총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조직이 좀 더 확대되게 됩니다. 자, 요 기점이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그게 또 왜 중요한지 뒤에 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단체가 2016년에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자, 이 단체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자, 이 기후변화 센터는 환경재단이 다시 만든 2차 기관이었죠. 네, 기후솔루션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긴 했지만 주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와요.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죠. 그리고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1위, 9위에서 11위 정도 되죠. 이제 한국이 줄이겠다? 오케이. 미국에서 지원하겠다. 자, 미국에 있는 각종 재단법인과 독립자금들이 지원하면서 이 단체가 커갑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상근자들이 20명, 30명 막 늘어날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던 게 바로 이 단체고요.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체가 6년 뒤에는 여기서 일하던 활동가들이 쪼개져 나옵니다. 자, 이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는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해외 지원금을 받으면서 아주 전문 인력들로 충원이 돼요. 변호사, 석박사 등의 학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운영을 했고요. 그 중에 일부 변호사 등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플랜 1.5라는 기후변화, 1.5는 우리 기후변화에서 배웠던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한다. 유엔은 2도씨 목표를 잡았는데 시민들은 1.5도 달성한다. 라는 취지의 조직을 따로 만들었고요. 창립 기념회 한 모습입니다. 2002년이죠.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런 기후변화 단체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커졌는가를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단체 차원에서는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이나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뭐 이런 거 밝히지 않아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합니다. 단체는. 하지만 단체에서 일어났던 활동가들이 나와가지고 퇴직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건 막을 수가 없죠. 그건 개인이니까요. 그렇죠? 환경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만 개인은 참여하게 되고요. 환경단체 출신으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던 분으로 기억되는 분이 바로 김재남이라는 분입니다. 자, 앞에 봤던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역임을 했죠. 2007년까지 사무처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5년 뒤에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녹색연합 출신의 국회의원이 2012년에 처음으로 배출이 됐고요. 자, 2020년에는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양이원형이라는 분이 이제 환경연 출신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소영이라는 변호사는 이분은 앞에 봤던 기후솔루션, 2016년에 만들어진 신생기후변화 단체인데 여기서 바로 일하다가 바로 지역구를 받아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활동을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지역구까지 받으면서 재선까지 할 정도로 계속 이제 정치인으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자, 21대 국회의원이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된 당선자들이 더 늘어나요. 자, 앞에 이소영 변호사 한 번 더 당선됐죠. 자, 재선이 됐습니다. 자, 전 기후솔루션 부대표로 재선이 돼서 국회에 개입을 하고 있고요. 앞에 플랜 1.5, 2022년에 만들어졌죠.
바로 신생기후변화단체 출신의 변호사가 나와서 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기후센터, 그죠? 2016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던 김소희라는 분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분 정도는 아예 공식적인 환경단체 출신의 국회의원들이고요. 프로필에 안 나오는 이분은 서왕진이라고 해서 지금 프로필에는 안 나오지만, 자, 이분은 서울연구원장 하기 전에 환경정의에서 일했어요. 환경정의에서 일했던 분, 역시나 환경단체 출신이고요. 박사학위가 있어서 연구원에서 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염태영이라는 이분은 독특하게 수원시장 3선한계 경력이 나오죠. 수원환경운동연합을 대변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환경단체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6분 정도 돼요. 다섯 분 정도 되네요. 자, 이런 5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주도하는 분이다. 그렇죠? 환경단체 출신 분들이 지금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활발하게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분들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8개 정당 당선인들이 정파가 다 틀리죠. 하지만 다 국민의힘, 민주당 다 틀린데 다 공통적으로 기후특위를 만들자라고 해서 합의를 했어요. 서왕진, 이소영, 박지혜, 김소희 등이 있고요. 실제로 1년이 지났더니 기후 관련된 법안들 누가 많이 냈느냐 보니까 김소희 의원이 가장 많이 냈다. 자, 그리고 이소영, 박지혜 의원들도 역시나 환경단체 출신으로서 법안들도 많이 발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1년째는 상당한 성과들을 얻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 대한민국이 기후 친화적인 국가가 되느냐겠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민단체, 시민사회, NGO, NPO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그리고 실패, 어려움의 과정, 발전, 변화를 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2016년부터는 기후변화로 특화된 단체들이 다양하게 급성장하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우리 수업 이제 마지막 강연이죠. 자, 14주차 마지막 수업은 녹색 국가.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녹색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